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의 문을 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개막부터 미국의 파격적인 외교 행보까지 오늘 박 작가님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으로 격변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소식들은 단순한 뉴스를 넘어 향후 수십 년의 세계 질서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곡점들이 될 것 같군요. 마치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의 세력 재편을 보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역사적인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과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이는데 경제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는 한국 경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직전의 폭발적 성장이나 1990년대 미국의 닷컴 버블 초기와 유사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다만 이번 상승은 실체가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죠. 정치권 소식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의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한편 일명 친위 쿠데타로 불린 12.3계엄 사태의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12.12 사태 이후에 법적 심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린 권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마치 냉전 시대 서독의 빌리 브란트가 추진했던 동방정책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연상시킵니다.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오히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영리한 포석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거침없습니다.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를 발표했고 동시에 전 세계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린란드 인수 추진은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던 슈워드의 바보짓이라 불린 사건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당시엔 비웃음을 샀지만 결국 미국의 신의 한 수가 되었죠. 트럼프는 북극권의 자원과 안보적 가치를 선점하려는 겁니다. 비자 중단은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적 발현인데 이는 192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데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맞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대공황 이후 현대 경제학이 쌓아올린 가장 견고한 성역 중 하나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당시 행정부 권한 강화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겁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과거 소련의 계획 경제 모델에서 기원했지만 지금은 국가 자본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도구가 됐습니다. 특히 2025년 GDP가 사상 처음 140조 위안을 돌파했다는 건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중국식 공급망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마치 20세기 초 영국에 도전하던 독일의 부상을 연상시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 경쟁도 치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중국은 다자간 통화 협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선언하며 자원 패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이 민간 우주 여행 서비스까지 가시화하며 미국이 주도해온 우주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입니다. 트레버서 1호의 시험 비행 성공은 1950년대 스푸트니크 쇼크와 같은 충격을 미국에 주려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화폐와 자원, 그리고 우주까지 신냉전의 전선이 무한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지지율이 무려 78%에 달한다고요? 엄청난 수치죠.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며 아베노믹스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산은 1960년대 이케라 하야토 내각의 소득 배증 계획 당시의 자신감과 비슷해 보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안정을 선택할지 아니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아베 전 총리 피습범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쇼기계의 거성가토 히후미 구단이 별세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야마가미 판결은 일본 민주주의의 상처를 법적으로 매듭짓는 과정입니다. 가토 히우미 구단의 타계는 한 시대의 종언을 상징하죠. 그는 일본인들에게 단순한 기사가 아닌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훈현 국수님처럼 말이죠. 일본 사회는 지금 과거의 질서와 작별하고 새로운 정치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초청을 수락하며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의 물꼬가 터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제가 강화되고 있군요. 푸틴의 협상 테이블 복권은 영리한 전술입니다. 트럼프의 딜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실리를 챙기려는 거죠. 19세기 크림 전쟁 이후의 외교전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자녀 없는 3선전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근대적인 가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를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시도인데 이는 오히려 사회적 경직성만 키울 위험이 큽니다. 금값이 폭등하면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를 금과 위안화로 버텨낸 결과죠. 현재 러시아 자산의 43%가 금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서 완전히 이탈해 금 본위제적 사고방식으로 회귀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요새를 구축한 채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도는 유럽연합과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207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전력 정책 초안도 발표했네요. 인도는 현재 과거 영국의 팍스 브리테니카 시절 인도 제국이 가졌던 지정학적 중심성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양쪽의 이익을 모두 취하는 비동맹주의의 현대적 진화형이죠. 다만 IMF 기타 고피나스 부총재가 지적했듯 환경오염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기 런던이 겪었던 대학취 사건과 같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민간 우주산업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스타트업들이 주도하는 위성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됐다고요. 디지털 인디아의 저력이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저비용 고효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 서비스 시장의 가성비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단순한 아웃소싱 기지가 아니라 스스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영국 소식입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덴마크 총리와 만나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에 맞서 북극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해양 패권을 중시해온 나라입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언급이 북극해 항로와 영국의 앞마당에 직결된다고 판단한 거죠. 마치 나폴레옹 전쟁 당시 북해의 제해권을 놓고 벌였던 외교전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영미 제약 무역협정에서 NHS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건 공공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도박세 인상과 코너러의 지위 격상 같은 문화적 소식도 들려옵니다. 도박세 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한 실용적 선택이고 코너러의 지위 격상은 다문화 사회 내에서의 정체성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대영 제국의 유산 위에서 현대적인 복지국가와 지역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영국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규제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비전 2030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사우디는 지금 20세기 초 석유 발견 이전의 진취적인 상인 정신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개방은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사막 위에 거대한 디지털 도시를 세우겠다는 의지죠. 마치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금융과 예술의 중심으로 만들었듯 빈살만 왕세자는 리야드를 21세기의 허브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가자 지구 평화를 위한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그렇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안정이 필수적이니까요. 사우디는 이제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중재하는 메이저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센터 설립 같은 소식은 사우디가 디지털 금융의 미래까지 선점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는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미군의 뎁솔루트 리졸브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정치적 진공 상태에 빠졌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진 현대판 함대 외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이 자국 근해의 독재 정권을 직접 물리적으로 제거한 사건입니다.
이는 19세기 멀로주의의 강력한 부활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델시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가 버티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해 불안정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벌써 베네수엘라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니까요. 하지만 인프라 복구에만 1,100억 달러가 든다고 하니 검은 황금의 저주를 풀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꿈꿨던 라틴 아메리카의 영광이 미국의 개입과 내부 분열 사이에서 어떤 길을 찾을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단입니다. 내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수도 카르툼에서 정부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상화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1000일이 넘는 내전 끝에 겨우 찾은 평화의 불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일강댐 분쟁 중재안을 내놓은 것도 흥미롭습니다. 나일강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의 생명줄이자 갈등의 씨앗이죠. 딜의 기술이 오랜 물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유엔은 여전히 심각한 식량 위기와 난민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는 수도로 돌아왔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지옥 속에 있습니다. 1300만 명의 이재민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입니다. 경제 성장률 9% 달성이라는 목표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광주지검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증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어 딥페이크 규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한편 남부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겨울 가뭄의 무서움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증발 사건은 디지털 자산 관리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기술은 앞서가는데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인공지능 기본법은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인류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산불 소식은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네요.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지만 그 거울을 닦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몫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100년을 결정할 겁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